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고요. 이제 2023년도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간다라고 우리가 체감을 하잖아요. 주식시장 안에서도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전략 세워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귀한 분 모셨는데요. 만나볼게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라스트 스포트에는 또 처음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12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편안하게 나와 주실 거죠? 네, 뭐 불러주시면 네. 뛰어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이사님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시장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혀가면서 세밀한 내용까지 다룰 거예요. 일단 먼저 오늘 체크해야 될 게 경제지표. 아닐까 싶어요. 미국에서 PC 전망치 부합한 실적이 나왔고요. 2년 7개월 내 최저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느낌 그대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가격 지표가 반응을 했던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였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가 연휴 이전에 한 4.4%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연휴 이후에는 이게 4.7에서 5%대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5%대에서 미국의 주로 포지션을 가진 그 채권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시세 차익을 나타냈고 그러면서 한 4.5%대로 다시 낮아지는 환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외부 변수가 발생을 했었어요. 뭐 이스라엘과 이 전쟁 같은 경우가 불거지면서 유가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상승하기는 했는데 지금 시점으로 와 봅니다. 다시 10년물 국채가 4.3%대로 하락을 해 있고 유가 같은 경우도 70불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우려가 되던 금리 인상 요인들 같은 경우는 제거가 된 상황이고 연준 같은 경우도 멘트를 하는 게 데이터 의존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톤을 조절한다. 이 부분인데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가 이제 2년 7개월 내 최저 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2년 내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리를 인상할 만한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동결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가격 지표 같은 경우 뭐 유가가 100불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도달하지 않는 그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2년 내 최고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연준 자체가 지표를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워낙 자주 네.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지표들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당위성도 좀 높아지는 구간이 아닐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우지수가 또 간밤에 네.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줬잖아요. 네. 이게 국내 증시와의 어떤 커플링으로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국내 증시가 따라오진 못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좀 둘이 잘 같이 가줄까요? 우리가 시장을 한번 대입을 해봐요.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커플링이 나타나다가 네. 디커플링이 된 게 제도 변경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네, 그쵸. 공매도 부분에 제도 변경이 있으면서 이제 커플링은 제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우 지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 조정이 이어지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MSCI 지수 변경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형주군으로 수급이 이제 종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MSCI 수급에 대해서 이벤트가 있던 종목이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런 조정은 수급 요인이지 추세를 깰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주는 나스닥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나스닥. 네, 그렇습니다. IT 2차 전지다 네. 보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수 레벨대를 보는 겁니다. 대형주 지수는 지금 중기 추세선 저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중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대형주 지수와 비슷한 구간,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가 아직 레벨의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높은 코스닥 종목 중에 소형주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국내 증시, 다우지수가 잘 갔다고 해서 같이 잘 간다라는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나스닥 쪽과의 연결성을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서 다른 전문가들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도체, 2차 전지 등 테크 기업들의 비중,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우리 국내 증시 안에 그런 비중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소형주의 우세장 상세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성적이 좀 어땠을까요? 11월 성적표를 한번 열어봤더니 네. 괜찮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글로벌 국가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G20 중에서 가장 부진했다고 하고요. 뭐 중국이나 대만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홍콩은 또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았는데 코스피가 월간 수익률로 올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체감하기에 최고치인 한 달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이거 왜 그런지부터 좀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연말 시장은 내년을 봅니다. 네. 당장 3분기 실적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4분기 실적은 어차피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연간 실적이 증대될 수 있는 업종을 우선 보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부진했던 업종이라도 내년에 나아질 수 있으면 주가들이 강하죠. 이런 연말 시장의 특성을 대입을 해보면 IT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 쪽의 시가총액 상위는 2차 전지 셀 업체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자동차도 있고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11월은 강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실적이 빠질 게 없는 구간 안에서 주가는 하락을 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연말 시장의 특성을 연결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수급적인 공매도 금지도 더해졌습니다. 공매도가 나올 환경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내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IT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 좀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수급은 들어오는데 대형주 부담? 뭐 그런 구간에서도 네. 빠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뭐 대형주군 또 큰 부담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을 바라보는 업종의 강세, 반도체 업종 중심의 이익 개선폭이 증대됐다라고 좀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수급으로 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증시 안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네. 그들이 뭘 사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11월에 코스피 쪽에서 3조 원을 순매수했더라고요.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대형주 말고는 안 사는 걸까요? 다른 건 매력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이 둘이 너무 좋아서예요? 수급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네.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나서 공매도를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네. 그런데 시장을 IT 쪽으로 샀다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시장이 밀리지 않고 하방 격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SK 하이닉스가 북벨로 보면은 1.9배 부담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은 하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물량을 채워 놓는 단계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상승은 어떤 기조로 나타나냐라고 하면 아마 1분기 실적을 확인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소폭 흑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 여기에서 실제 수요의 회복이 나타나는 기점에서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3천억 원 이상 기본적으로 흑자가 나타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높여가는 단계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랑한 외국인을 이야기를 들어본 건데 이 내용만 보신 시청자분이시라면 결국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샀네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코스닥 안에서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두 종목에 대해서 3천억 원 또 몰아서 순매수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총 상단이라고 하기에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반도체다라고 정리해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기는 한데 지금 후공정단의 기업들, 뭐 HBM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핵심이 되는 뭐 본딩 장비 쪽에 네.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여기에서 레이저와 관련된 부분이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한데 지금은 주가는 안 움직이고 빠진단 말이죠. 네. 이게 왜냐하면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목이 그만큼 차 있습니다. 차 있는 단계에서 시장은 IT를 팔지 않는데 그만큼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룸이 있는 쪽으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IT 좋다. 이 말은 답이기는 한데 네. 여기에서 이게 세모의 답인 거예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그만큼 오르지 않은 쪽을 찾아서 지금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런 종목이 HPSP였고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밸류 매력이 있는 좀 뭐 검사 장비의 인텍 플러스 네.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외국인의 수급에서 저희가 힌트를 좀 찾아봤고 그에 대한 정리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의 흐름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테마 장세다, 개별 종목 장세다. 최근 한 3주 가까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3주가 아니라 달로 보면 꽤 됐어요. 지금 이런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 네. 장세가 이어진 게 뭐 한 3달, 4달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장세 저희 어떻게 전략 짜야 될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의 종목만 잘 다듬으면야 땡큐인데 네. 모두가 사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만 하더라도 되게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종목을 볼 때, 업종을 볼 때 특성을 봐야 됩니다. 이 특성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적에 기반된 종목이냐, 네. 모멘텀에 기반된 종목이냐. 그런데 최근에는 모멘텀에 기반된 종목들이 강한데 로봇을 예로 들면은 우리가 가깝게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보핏이었죠. 그런데 이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조정이 나요. 그랬을 때는 이것은 우선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모멘텀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새롭게 이제 도입기 단계에서 모멘텀이 부각되는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쪽인데 여기에서 시장이 기본적으로 한 1,000억대 이상 열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은 핵심적인 제품을 팔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STO 네,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고요. 즉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뭐냐라고 하면 이 모멘텀이 실적에 기반한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성을 보자. 근데 실적과 모멘텀이 있다면 모멘텀을 따라갔을 때는 이게 사라지면은 주가의 연속성을 찾기가 좀 힘든데 네. 실적과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연속성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가운데 STO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부각이 된 거잖아요. 네. 여기는 그럼 지금이라도 투자해보면 괜찮은 거예요? 연속성 있는 거예요?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도입기의 특성이에요. 시장이 열리는 단계.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자, 이 거래소가 하나가 열리면 가장 핵심이 뭐가 될까요? 수수료를 수취하는 기반을 아, 가진 사업을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100억, 1000억, 2000억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수수료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업단에서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이 시장이 열렸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뭔지를 찾아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연속성 있는 상승을 봐야 되는 테마 장세. 아무래도 저희가 테마주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조언을 좀 들어봤고요. 테마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로봇주에 대한 말말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로봇은 테마라고 볼 수는 없는데 주도주로서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실적이 안 나오잖아. 이거 지금 넣었다가 변동성 커져서 나만 좀 일명 물린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이 있단 말이죠. 네.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오늘 장은 좀 하락하고 있어요. 주가 상승 이제 멈추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게 되는 걸까요? 뭐 점쟁이는 아니라서 그걸 맞추자는 건 아니지만 이 추세를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밸류를 대입해서 종목을 보는 그 함정 하나의 그 구성에 갇히면 추세 종목을 매수를 못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밸류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8조 5천억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된 수급이 뭐냐라고 하면 연금 매수였어요. 네, 연금이 IPO 때 그만큼 원하는 물량을 못 채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들어간 거죠. 그렇다 보니 연금 매수가 이어지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입해서 이 시가총액을 도출을 해볼 게 아니라 수급이 풀어나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신규 진입은요?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 덕분에 로봇주 전반의 순환매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공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로보자가 붙은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산이 쉬어갈 때 다른 로봇에서 튀어오를 가능성까지 염두하는 거예요. 네. 로봇 전체 그림에서는 신규 진입 괜찮을까요? 저는 중립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모멘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모멘텀이 삼성 보핏이 우선은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딜레이가 된 부분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언제 출시할지 이 부분에 일자가 정해지면 그때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아. 네, 접근을 하는 게 낫고 이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는 한 2거래일 정도 최근에는 반등이 나와요. 그렇다 네. 보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짧게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립적인 의견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2월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12월 증시 안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어떤 키워드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 좀 해주시죠. 12월 증시 키워드는 양도세입니다. 이 양도세가 지금 10억에서 어느 정도로 폭이 커질지 여부에 따라서 연초에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지 말지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갖고 가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주체가 배당 수급으로 우선은 매수를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감 한 10거래일 전부터는 이게 매도가 초래돼요. 배당을 받고 나서는 그 구조 안에서 그 이전부터. 그렇다 보니까 기관의 매수가 높은 종목, 그중에서 금융투자의 매수가 높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에 따라서 매수를 해야지.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양도세라는 키워드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기사님을 사실 라스트 스퍼트에서 처음으로 또 귀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하시는 기업은 어디인지 이걸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보물 같은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잠시 채널을 좀 고정해 주시죠. 12월 저희가 담아야 될 섹터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는 구조에서 이 부분의 실적이 연속될 수 있는 부분이 OLED입니다. 이제 태블릿 출시가 되죠. 연초에 그 부분 하나와 함께 네. 아이폰 시리즈에서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미리 증설이 이루어졌고 달라지는 기업이 있어요. 납품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마진이 한 10% 정도가 기본 개런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기업 같은 경우가 OLED 같은 경우는 BH라는 기업이 있겠고요. 기판 기업.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은 자화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도 약간의 반응들이 있었지만은 네. 내년에 가능한 이익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내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지금은 바라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OLED, 카메라 모듈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BH와 자화전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화전자라고 검색을 하거나 BH라고 찾아보면 최근에 핫했던 온디바이스 AI라고 연관해서 묶이거든요. 네. 이쪽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는 거예요?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은 뭐냐? 네. 핵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알려주셨죠. 이 부분은 기기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기기로만 이게 창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기기로 파생되는 부분들이죠. 메모리 매출 비중이 높은 기판 업체 같은 경우를 볼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자산 설계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어요. 자, 강했단 말이죠. 네. 강하고 나선 다음을 봐야죠. 기기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휴대폰 판매가 늘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 중에서 휴대폰 판매가 안 되어서 주가가 빠져 있는 기업들을 보는 거죠. 네.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이런 쪽을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기기의 판매가 늘 때 부품 중에서 마진이 높은 쪽을 보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 자화전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 연관을 짓자면야 지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중심에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온 거예요? 중심에 아직 기판이라든지 네. 카메라 업체 같은 경우는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4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 온디바이스로 인해서 반도체 쪽의 수요까지 함께 창출이 될 수 있음이에요. 이 부분이 이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종목들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12월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섹터는요. OLED, 카메라 모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고요. 종목 기억해 주셔야겠죠. BH, 자화전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 그림도 짚어봤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테마,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성우 기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